자, 5단원의 마지막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거기 보시면 다양한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에는요, 자, 비금융자산이랑 금융자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금융자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사실 나는 계기가 뭐냐면 화폐와 관련이 있냐 없냐인데, 자, 비금융자산에는 일단 부동산이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주택이라든지 뭐 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산, 요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금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비금융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금융자산은요, 이제 화폐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금, 주식, 네, 채권 등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166페이지를 보시면요, 예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의 특징,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낮아요. 그치만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이 예금에는요, 거기 보시면 의미를 좀 볼게요. 금융기관의 자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고요. 그리고 특징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은 높다. 그래서 종류에는요, 예금의 종류,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요. 네, 누구에 비해서? 저축성 예금에 비해서.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또 밑에 나와 있는데, 돈이 필요할 때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뜻해요. 됐죠? 자, 그리고 저축성 예금은 뭐냐면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 맡겨놓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맡겨놓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받아 먹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더라. 네. 알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기 예금, 그리고 정기 적금, 네, 이러한 것들 등이 저축성 예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기 예금은 일정 기간 안에 한꺼번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맡기는 거. 정기 적금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서 맡기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을 말을 하자면 또 수익성은 또 정기 예금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식을 좀 볼게요. 주식. 자, 주식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아요. 대신에 안정성은 낮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떠한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장은 나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 실제로 1,000만 원이 든다고 쳐봅시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식을 1,000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는 거예요. 주식을. 됐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된 가치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판다라고 해봐요. 그러다가 결과 5천만 원에 매출이 나왔네요. 그럼 순수익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이게 순수익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에 관련해서 주식을 100개 샀어요. 그럼 100만 원이죠? 됐죠? 그럼 나중에 4천만 원이 순이익이면 이게 이제 주식을 갖는 사람들한테 그 수익만큼을 배당을 해줘야 돼요. 이걸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10%를 가지고 있죠, 지금. 주식의 10%. 그럼 이 수익에서도 몇 프로 갖는 거예요? 10% 갖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갖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를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배당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살 때 가격이 있잖아요, 주식이. 그리고 팔 때 가격이 있죠. 네, 이 차이를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회사가 프로젝트가 잘 돼서 뭐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 때도 돈을 벌 수 있죠. 이걸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수익성은 가장 높은데, 이제 문제는 안정성이에요. 지금은 좋게 얘기해서 잘 된 거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원금을, 원래 이게 투자했던 그 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 낮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식과 관련돼서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은 있지만 뭐 이자는 없죠. 이자도 없고 만기일도 없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을 봅시다. 자, 채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뭐 회사 사장이 난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죠? 근데 나는 이번에는 주식을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이 필요하는데 나중에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겠다. 이후에 증서를 드리겠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이만큼의 이 증서를 가져오면 그 약속했던 대로 돈을 드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9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대강. 예. 이게 차용 증서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예요. 이렇게 발급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채권의 특징. 예금에 비해서 수익성은 높아요. 그래서 사실 뭐 비교 대상에 따라서 예금에 비해서는 높고 주식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정성도 예금에 비해서는 낮더라. 되셨습니까? 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죠. 그죠? 이자가 있어요. 그리고 만기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일까지 뭐 이 증서 갖고 오시면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시세 차익이 있어요. 됐죠? 대신에 주식은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 이거 다 쓸 걸 그랬네. 자, 배당금. 근데 채권은 배당금이 없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산 관리의 원칙을 좀 보시면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자산 관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됐죠? 그리고 채권 밑에 기타 금융자산이 있네요. 그래서 펀드, 보험, 연금이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내가 대신 돈을 맡겨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융애들이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금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 라는 얘기.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 이것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가를 하는데 공짜로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대가로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여기서 말했던 위험에 닥쳤어요. 그랬을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다. 됐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시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상품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167페이지 볼게요. 예금자 보호제도. 네, 그거 중요하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거기 분석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라는 점. 네, 이것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요 세 가지 중에 주식, 예금, 주식, 채권 중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예금이겠죠. 네, 예금자 보호제도를 예금은 받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수익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라고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네, 밑줄 한번 쳐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그죠? 주식에다가 몰빵하면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정 비율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너무 한 가지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네, 안 된다라는 거고,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적절하게 분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기셔서 168페이지 보시면 생애 주기별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워주시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설계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료탐구에 금융설계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과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 생애 주기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별표를 좀 쳐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소비에 관한 게 나와 있죠. 유소년기에는 사실 소득이 없고 청년기 때부터 슬슬 소득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우리 중장년기 때 좀 가보시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따라서 분석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5단원 마지막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단원 나가볼게요. 알겠죠?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